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사이를 걸어나갔습니다. 사방에서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나가라, 돈 벌고 떠나라.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누군가는 욕을 퍼부었고 누군가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라붙어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느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야유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인천공항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12년 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탈락하고 돌아왔을 때 바로 이 인천공항에서 같은 남자가 팬들에게 엿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공항에서 똑같은 야유를 2번이나 받은 겁니다. 12년의 간격을 두고 말이죠. 이번엔 엿이나 달걀이 날아오진 않았지만 그 차가운 시선만큼은 그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홍명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감독이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12년 전에 이미 이 자리에서 무너졌던 사람이 왜 또다시 이 자리에 앉아 똑같은 야유를 받아야 했을까요? 누가 그를 그 자리에 다시 앉혔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개를 숙인 이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의 등 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5번 바뀌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 무려 13년 동안 한국 축구를 손에 쥐고 흔든 사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공항에서 욕을 먹어야 했던 사람과 정작 욕을 먹었어야 할 사람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요. 자, 그가 고개를 숙이고 공항을 빠져나가던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그곳에서 일본 대표팀이 세계 최강이자 우승 후보 1순위인 브라질과 맞붙고 있었거든요. 결과만 보면 일본도 졌습니다. 1대1이었죠. 그것도 후반 추가 시간.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터진 통안의 동점골로 말이죠. 하지만 그 90분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일본을 비웃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전반 29분에 먼저 골을 넣으며 브라질을 몰아붙였고 마지막까지 호각으로 싸웠으니까요. 졌지만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같은 날, 같은 월드컵에서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나가라는 야유를 들었고 다른 한쪽은 잘했다는 박수를 받았을까요? 사실 이 두 장면이야말로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일본 축구가 걸어온 완전히 다른 길의 결말이었습니다. 더 답답한 건 한국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분위기가 꽤 좋았다는 점입니다. 작년 12월 조 추첨에서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한 조에 묶였는데 축구 좀 본다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최상의 조편성이라고 했어요.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거였죠. 선수단 면면도 화려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건재했고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까지 있었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부상 하나 없이 멀쩡하게 다 모였습니다. 협회는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고지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를 대비해서 개막 3주 전부터 비슷한 고도의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적응 훈련을 시켰고 경기장에서 10분 거리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 선수들 이동 부담까지 줄였죠. 한마디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은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다 갖춰놓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체육행정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이 말 일단 기억해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고 나중에 다시 등장할 테니까요. 자, 그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나흘간 희망 고문에 시달리다 탈락하는 동안 일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일본은 네덜란드, 튀니지, 스웨덴과 한 조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조보다 훨씬 힘든 조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1승 2무,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조 1위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무패였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빠졌습니다. 리버풀에서 뛰는 주장 엔도 와타루, 브라이턴의 미토마 가오루, AS 모나코의 미나미노 다쿠미까지 빠졌죠. 우리로 치면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한꺼번에 못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일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빠진 자리를 새로운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메웠고 팀의 경기력은 거의 그대로였죠. 바로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 축구 기자가 이걸 정말 절묘하게 표현했어요.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팀이 스타를 살렸고 한국은 스타가 팀을 살려야 하는 구조였다.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은 누가 빠져도 팀이라는 시스템이 알아서 굴러갑니다. 선수 한두 명에게 기대지 않아요. 반면 한국은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매 순간 팀을 떠받쳐야 겨우 굴러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개인 능력만 보면 한국 선수들이 결코 일본에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손흥민과 김민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욕을 먹은 홍명보. 그가 무능했든 아니든 그것만으로는 이 참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와 세계 최고의 수비수를 가진 나라가 가장 좋은 조에 들어가 가장 좋은 지원을 받고도 무너졌습니다. 이건 감독 한 사람의 전술 실패로 설명되는 그림이 아니에요. 무언가 더 깊은 곳, 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라운드밖에 어떤 구조가 무너져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일본이 20년 전에 무슨 결심을 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계를 잠깐 200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시절 일본 축구는 정말 황당하게 들리는 선언을 하나 합니다. 2050년까지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는 거였어요. 2005년에 2050년을 이야기한 겁니다. 무려 45년 뒤를 내다본 계획이었죠. 당시엔 일본 사람들조차 허황된 소리 아니냐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진심이었어요. 제1리그가 내건 100년 비전과 이 2050년 우승 선언을 묶어서 국가 차원의 장기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유소년 아카데미에 꾸준히 투자하고 지역 클럽을 키우고 연령별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이 똑같은 축구 철학을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통째로 설계했죠. 그러니 어린 선수가 자라서 성인 대표팀에 와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거의 안 걸리는 겁니다. 이미 같은 축구를 배우며 컸으니까요. 감독을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2018년부터 지휘봉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감독 처음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경기력 논란이 있었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도 공격이 답답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우리 같았으면 진작에 갈아치웠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축구협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꺾고 16강에 오른 뒤에도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의 연속성 때문에 모리야스 감독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2030년 월드컵까지 그와 함께 가는 체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려 12년을 한 감독에게 맡기는 거예요. 일본이 모리야스를 믿는 건 성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비판이 거셀 때도 그 철학을 흔들지 않았고 그 뚝심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믿고 오래 기다린다는 것.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적이 안 나올 때마다 누군가를 자르고 싶은 유혹을 견뎌야 하니까요. 일본은 그 유혹을 20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자, 그럼 같은 시기 한국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정확히 정반대였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은 12년 만에 원정 월드컵 16강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어요. 그 중심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있었습니다. 벤투는 4년 동안 공을 점유하고 차근차근 빌드업하는 한국만의 색깔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월드컵이 끝나고 벤투 감독은 한국에 더 남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4년간 공들여 만든 팀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거였죠. 일본 같았으면 두말 없이 재계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벤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의 결실을 스스로 흘려보냈어요.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벤투 후임으로 위르겐 클린스만이라는 독일 출신 감독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부임할 때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가장 큰 논란은 재택근무였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이면 한국에 살면서 K리그 선수들을 직접 보고 분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독일이나 미국 자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사회관계망에 골프 치는 사진이나 올리고 다니니 팬들 속이 뒤집힐 수밖에요. 그러다 결정타가 터집니다. 바로 2023년 아시안컵이었어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최정예 멤버를 다 데리고도 우승은커녕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대2로 완패했습니다. 그것도 유효 슈팅 하나 제대로 못 날리는 충격적인 졸전이었죠. 더 가관인 건 패배 후 클린스만의 태도였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선수단 내부 불화 탓으로 돌렸거든요.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가뜩이나 화가 난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결국 협회는 2024년 2월 클린스만을 1년 만에 경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약금이에요. 클린스만을 자르면서 협회가 물어준 돈이 약 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코치진까지 통째로 교체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합치면 1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돈일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국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섞여 들어간 돈입니다. 검증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데려온 감독 한 명 잘못 뽑았다가 1년 만에 100억을 허공에 날린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히 운영되던 유소년 지원 사업 하나를 통째로 접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돈이 위약금으로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럼 클린스만을 자른 다음이 중요하겠죠.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한번 크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협회는 정혜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력강화위원회라는 걸 꾸립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음 대표팀 감독으로 누가 적합한지 머리를 맞대고 추천하는 공식 기구예요. 쉽게 말해 감독 선발 심사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축구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인사를 한 사람의 입맛대로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투명하게 뽑으라고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인 거죠. 이 위원회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박주호 위원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선수 출신으로 유럽 무대를 경험했고 분석력도 뛰어난 사람이죠. 위원회는 실제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국내외 후보들을 폭넓게 검토했고 외국인 감독들과 화상 면접도 진행했어요.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 같은 유럽 지도자들이 후보로 거론됐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엔 제대로 하는구나 싶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 그 정혜성 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해버립니다. 감독 선임 작업이 한창이던 와중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감독 선임 작업을 떠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임생이라는 인물이에요. 당시 대한축구협회의 기술, 총괄 이사였습니다. 선수 시절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도 투혼을 불사르던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의 레전드였죠. 이 사람이 유럽으로 직접 날아가 후보들을 만나 면접을 봅니다. 여기까진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황당했습니다. 그 모든 후보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감독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홍명보였거든요. 그 시점에 홍명보는 K리그 울산 HD의 감독이었습니다. 그것도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한 국내에선 가장 잘 나가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겹입니다. 첫째, 그는 이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이끌다 실패하고 엿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을 왜 또 불렀을까요? 둘째, 그는 시즌 한복판에 자신을 믿고 따르던 울산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울산 팬들 입장에선 배신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문제들은 사실 진짜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감독을 추천해야 할 그 전력강화위원회 기억나시죠? 그 위원이었던 박주호 위원이 방송에 나와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자기는 홍명보가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독을 뽑으라고 만든 위원회의 위원이 정작 누가 감독이 됐는지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축구의 가장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공식 기구가 정작 결정의 순간엔 철저히 배제되고 무력화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홍명보를 그 자리에 앉힌 걸까요? 의혹의 화살은 먼저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향했습니다. 정상적인 추천기구가 아니라 그가 사실상 단독으로 홍명보를 밀어붙였다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은 법적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경찰은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명예로운 국가대표 레전드였던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2024년 9월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이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의원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어요. 최종 감독 후보 3명을 평가한 점수표, 회의록, 채점 결과가 있습니까? 투명하게 뽑았다면 당연히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제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홍명보 감독 본인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다만 특혜는 없었다고, 자기는 부름을 받고 책임감으로 그 자리에 간 것뿐이라고 항변했죠. 하지만 2026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선임 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명보를 1순위 후보로 선별한 그 과정 자체가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특혜는 없었다는 말이 통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의 시선이 이임생 한 사람만 향한 게 아니었거든요. 홍명보 선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만 8건에 달했는데 그 명단에는 한국 축구 권력의 정점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임생도 홍명보도 결국 그 사람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인 인물에 불과했던 게 아니냐는 거죠. 도대체 그게 누구냐고요? 한국 축구를 무려 13년 동안 손에 쥐고 흔든 사람입니다. 감독이 5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 자리만큼은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정몽규입니다.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장 자리에 앉아 13년 동안 한국 축구를 좌지우지한 인물이죠. 현대가의 일원이자 HDC 그룹 회장이기도 한 기업인 출신의 회장님입니다. 이 13년이라는 숫자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대표팀 감독은 슈틸리케, 신태용, 벤투,
클린스만, 홍명보까지 5번이나 바뀌었어요. 감독은 실패할 때마다 책임을 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독을 임명한 단 한 사람, 정몽규 회장만큼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계속 바뀌는데 회장은 그대로인 구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정몽규 회장 시대에 좋은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요. 그가 취임한 이후 남자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에 꾸준히 나갔고 2022년 카타르에서는 16강에도 올랐죠. 무엇보다 오랜 수건이었던 천안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도 그의 임기 중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본인도 아마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한국 축구를 위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13년은 영광보다 논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부터 말씀드릴게요. 2023년 3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축구협회가 갑자기 징계받은 축구인 100명을 무더기로 사면해주겠다고 발표합니다. 그것도 하필 국가대표팀 경기가 열리기 딱 1시간 전에 슬그머니 보도자료를 뿌리는 방식으로요. 사람들 관심이 온통 경기에 쏠려 있을 때 조용히 처리하려던 거죠. 그런데 그 명단을 본 국민들은 놀랐습니다.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선수가 무려 12명이나 포함돼 있었거든요. 스포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슬그머니 풀어주려 했던 겁니다. 당연히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협회는 나흘 만에 사면을 철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한국 축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누가 졌을까요? 정작 회장 본인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신 협회 부회장과 이사진 전원이 일괄 사퇴했어요. 정작 가장 윗선은 멀쩡한데 아랫사람들만 옷을 벗는 거죠.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앞에서 본 클린스만 경질도 홍명보 사태도 결국 감독이라는 부분만 잘려나가는 구조였잖아요. 머리는 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혹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감사 결과였어요. 감독 선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협회를 상대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무려 27건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27건이에요. 이 안에는 클린스만과 홍명보의 감독 선임 절차 위반이 당연히 포함됐고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돼 있었다는 결론도 담겼습니다. 돈 문제도 줄줄이 터졌어요. 비상근 임원 34명에게 규정에도 없는 자문료 명목으로 총 28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회의나 나오는 사람들 주머니로 28억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 돈이면 지방의 유소년 클럽의 시설을 갖춰주고 미래의 손흥민을 키워낼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 돈이 그라운드가 아니라 회의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모든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물러나라는 경고였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쯤 되면 물러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13년 권력의 본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때마침 그는 4번째 임기, 그러니까 사선에 도전하던 참이었어요. 정부가 중징계로 압박하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법원에 그 징계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이 잠시 멈춘 그 틈을 타서 회장 선거 출마를 진행해버립니다. 그 상황을 법률적으로 살짝 빠져나간 거예요. 정말이지 빈틈없는 처신이었습니다. 기업 총수다운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결과는 정몽규 회장의 승리였습니다. 2025년 2월 그는 무려 85.6%라는 큰 득표율로 사선에 성공합니다. 자, 여기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팬들은 길거리에 나와 반대를 외치고 사퇴를 요구하는데 정작 선거에서는 85%가 넘는 지지로 당선이 된다니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비밀은 선거 방식에 있었습니다. 축구협회장은 일반 팬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협회 정관에 따라 소수의 선거인단이 투표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협회 곳곳 요직에 사람을 앉히는 영향력은 누가 쥐고 있었을까요? 바로 13년간 회장 자리를 지킨 정몽규 회장 본인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분노와 협회 안의 표심이 이렇게까지 따로 놀았던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시죠? 왜 한국 축구가 시스템 대신 임기응변으로 굴러갔는지 말입니다. 한 사람이 13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앉아있고 그 권력을 견제할 장치들은 무력화되고 책임은 늘 아랫사람과 감독에게만 떨어지고 정작 본인은 법률적 방법으로 그 모든 위기를 빠져나가고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20년 앞을 내다보는 일본식 장기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회장 한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우선인 조직에서 45년 뒤 월드컵 우승 같은 원대한 꿈은 애초에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정확히 한국 축구 13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은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졌을까요? 그는 결국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둔 2026년 5월 29일 성명을 통해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어요. 모든 논란은 내 부족함 때문이라면서요.
13년 만에 사퇴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시기가 절묘했습니다. 당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월드컵 이후였거든요. 사선 연임이라는 목표는 이미 달성했고 축구종합센터도 다 지었으니 떠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국 축구를 망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어요. 13년 권력을 쥐었던 사람의 마지막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처럼 그가 마지막으로 지켜본 월드컵의 성적표가 바로 그 34위,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영광 속에 떠나고 싶었던 그의 마지막 무대는 결국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초라한 순간으로 기록되고 만 거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6월 30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야유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홍명보. 12년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야유를 받았던 사람. 우리는 오늘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그가 2번이나 그 자리에 앉아 똑같은 야유를 받아야 했던 진짜 이유를요. 그를 그 자리에 다시 앉힌 건, 그리고 그가 야유를 대신 받도록 만든 건 정작 카메라 앞에 서지 않은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홍명보가 무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가 안고 가야 할 몫이에요.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무너진 시스템 위에 마지막으로 앉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무너뜨린 사람은 13년 동안 그 시스템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도구로 써온 사람이었죠. 한 사람의 선택이 남긴 것, 그것은 트로피도 위대한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5년 뒤를 내다보는 나라 옆에서 4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 나라의 텅 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몽규의 13년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스템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질까? 솔직히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다음 회장이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만들 축구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느냐일 테니까요. 일본이 비판 속에서도 모리아스 감독을 12년 가까이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건 협회만의 숙제가 아니라 어쩌면 성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온 우리 모두의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체육행정개혁을 약속했고 13년간 한 사람이 쥐고 있던 권력이 마침내 내려오게 됐으니까요. 어쩌면 한국 축구는 이제야 일본이 20년 전에 스스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 앞에 서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날이 온다면 6월의 그 야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훗날 기억될 수도 있겠죠. 긴 이야기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축구가 다시 박수받으며 공항에 들어서는 그날이 부디 너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